65세의 김영숙은 33년간 몸담았던 공립고등학교 교단을 떠나는 날 교무실 책상 앞에서 감회가 새로웠다. 1989년 3월 32살의 나이로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은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서랍을 정리하며 낡은 학급 사진들이 나왔다. 첫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영숙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2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남편. 그 후로 영숙은 혼자 큰아들 진우와 작은아들 진혁을 키우며 교직 생활을 이어왔다. 두 아들 모두 이제는 장성하여 결혼했고 진우는 IT 회사에, 진혁이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퇴임식 날 동료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을 받으며 영숙은 눈물을 삼켰다. 33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축사를 했다. 김영숙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셨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끼시고 동료들을 배려하셨죠. 선생님의 남은 인생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교무실을 가득 채웠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다.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연금 문제였다. 33년을 근무했으니 교원연금을 매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금,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연금을 선택하면 매월 약 2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었다. 일시금은 약 3억 원 정도였다. 영숙은 당연히 연금을 선택할 생각이었다. 혼자 사는 몸에 매월 25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친구들도 모두 연금이 낫다고 조언했다. 영숙아, 너 혼자 사는데 연금이 제일 좋아. 평생 안정적으로 들어오잖아. 맞아. 일시금 받으면 금방 없어져. 연금이 답이야. 영숙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큰며느리 수진이가 찾아오면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35세로 진우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아이는 없었다. 수진이는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퇴사했다.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영숙은 차를 내오며 앉으라고 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사실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숙은 약간 놀랐다. 수진이가 퇴사한 후 집에서 쉬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창업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무슨 창업? 베이커리 카페요. 제가 요즘 제과제빵 학원도 다니고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그리고 시장 조사도 많이 했어요. 수진이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업계획서, 예상 수익, 경쟁 업체 분석까지 꽤 그럴듯해 보였다.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간절했다. 영숙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창업 자금이 필요해요. 총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2억은 준비했어요. 진우 오빠 적금이랑 제 퇴직금으로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 부족해요. 영숙은 바로 알아차렸다. 수진이가 자신의 퇴직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 퇴직금을 달라는 거니? 어머님, 저희가 갚을게요. 성공하면 이자까지 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숙은 난감했다.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과연 사업이 성공할까? 만약 실패하면? 수진아,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이건 작은 돈이 아니잖니. 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 같아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영숙은 밤새 고민했다.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받아 며느리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연금을 선택하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할 것인가. 며칠 후 진우가 찾아왔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다. 엄마, 수진이가 말했어요? 응, 들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근데 수진이가 너무 간절해 하더라고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도 많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장사가 쉽지 않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럼 왜 동의한 거니? 엄마, 수진이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기 인생이 의미 없다고, 남 밑에서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게 너무 허무하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도 걱정되었다. 그날 밤 영숙은 친한 친구 정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는 영숙과 함께 교직 생활을 한 동료였다. 미자야, 나 고민이 있어. 영숙은 상황을 설명했다. 미자는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영숙아, 미쳤어? 내 노후를 포기하고 며느리 장사에 돈을 대준다고? 절대 안 돼. 그래도 미자야, 며느리가 너무 간절해 하더라고. 간절하면 다야? 영숙아, 장사가 뭔지 알아? 10개 중에 7개가 망해. 내가 33년 동안 모은 돈을 그렇게 날릴 거야? 하지만 성공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 성공하면?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영숙아, 제발 정신 차려. 며느리가 불쌍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도와줘. 그런데 3억을 다 주면 안 돼. 미자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다. 다음 날 작은 아들 진혁이도 찾아왔다. 진혁이는 형수가 창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다. 엄마, 형수님한테 돈 주시면 안 돼요. 너도 반대니? 엄마, 제 말 들어보세요. 형수님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장사 경험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도 진혁아, 내 형수가 그렇게 간절해 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형수님만 생각하세요? 엄마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매월 250만 원씩 받으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진혁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큰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 어머님, 제가 찾은 상가예요. 신도시역 앞인데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근처에 대학교도 있고 오피스텔도 많아서 타겟층이 확실해요. 수진이는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깔끔한 상가 건물, 넓은 인도, 주변의 다양한 가게들. 확실히 좋은 입지처럼 보였다. 어머님, 제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시장 분석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은 베이커리 카페가 부족해요. 경쟁이 심하지 않다고요. 영숙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교사 생활 33년 동안 서류를 워낙 많이 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확실히 그럴듯해 보였다. 어머님,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까지 했잖아요. 브랜딩도 할 줄 알고 SNS 마케팅도 잘해요. 그리고 제과 제빵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수진이는 자신이 학원에서 만든 빵 사진들도 보여주었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크루아상,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 알록달록한 마카롱들. 어머님, 제가 만든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 빵을 먹어본 사람들도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영숙은 마음이 또 흔들렸다. 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수진아, 얼마나 확신하니? 어머님, 100% 자신 있어요. 제가 실패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을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날 밤 영숙은 결정했다. 며느리를 도와주기로. 33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믿고 키워왔다. 이제는 며느리를 믿어보자. 며느리가 성공하면 나중에 노후도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영숙은 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일시금으로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매월 2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다. 며느리의 꿈을 위해,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일시금 3억 원을 받자마자 영숙은 수진에게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요. 그래, 수진아. 엄마는 널 믿는다. 열심히 해라.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2021년 8월, 드디어 수진이의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다. 상호는 수진의 작은 빵집이었다. 신도시 역앞 1층에 위치한 60평 규모의 카페였다. 영숙은 오픈 전날부터 카페에 나가 도와주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배치하고 메뉴판을 정리했다. 진우도 퇴근 후 와서 간판을 설치하고 조명을 점검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영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뿌듯했다. 내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구나. 카페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모던했다. 화이트 톤의 벽에 우드 가구, 그리고 한쪽에는 오픈 키친이 있어서 수진이가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쇼케이스에는 각 구운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오픈 첫날 놀랍게도 손님들이 많이 왔다. 수진이가 SNS로 열심히 홍보한 덕분이었다. 오픈 이벤트로 커피를 반값에 판매하고 빵을 사면 하나 더 주는 행사를 했다. 어머님, 대박이에요. 오늘 매출이 200만 원 넘었어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영숙에게 보고했다. 영숙도 기뻤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지만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오늘은 오픈 이벤트라서 사람이 많이 온 거야.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올지는 지켜봐야 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SNS 마케팅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맛으로 승부할 거예요. 첫 주는 정말 바빴다. 매일 10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고 빵은 오후가 되면 동나버렸다. 수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 10시에 카페 문을 닫았다.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영숙도 카페를 도왔다. 오전에는 청소를 하고 점심때는 계산을 도왔다. 손님들이 사장님 어머니세요? 라고 물으면 수진이는 네, 시어머니세요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나니까 손님이 줄어들었다. 하루 매출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리고 80만 원으로 떨어졌다. 어머님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생기면 나아질 거예요. 수진이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불안했다. 임대료가 월 500만 원, 직원 인건비가 300만 원, 재료비가 200만 원, 고정비만 한 달에 1천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이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 2개월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온 것이다. 파리바게뜨였다. 규모도 크고 주차장도 넓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는 수제빵으로 승부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손님들은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했다. 수진의 빵이 맛있어도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는 없었다. 3개월째 매출은 한 달에 2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고정비를 빼면 이익이 거의 없었다. 수진이는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메뉴를 더 개발할게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낮출게요. 수진이는 밤낮 없이 일했다.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이벤트를 기획했다. 하지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다. 영숙은 걱정이 되어 장부를 확인해 보았다. 교사 생활을 하며 학급 운영비를 관리한 경험이 있어서 숫자를 보는 눈은 있었다. 계산해 보니 현재 추세로는 6개월 안에 적자가 날 것 같았다. 수진아, 우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4개월째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번에는 바로 옆 건물에 스타벅스까지 들어왔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영숙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는 시장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향후 들어올 경쟁업체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신도시는 개발 중인 지역이라 상권이 계속 변하고 있었다. 컨설팅 업체의 분석은 그 시점의 상황만 반영한 것이었다. 5개월째 매출은 한 달에 1,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고정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수진이는 직원을 해고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혼자 할게요. 인건비를 아껴야 해요. 수진이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밤 11시에 정리를 했다. 하루 20시간을 일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 영숙은 며느리가 안쓰러워 매일 카페에 나가 도왔다. 청소, 설거지, 계산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다. 6개월째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인이 찾아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다. 이 지역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다음 달부터 월 650만 원으로 올릴게요. 사장님, 저희 장사가 어려운데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장사 어려우시면 다른 데로 가세요. 이 자리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아요. 영숙은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임대인은 단호했다. 결국 월 600만 원으로 합의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영숙 앞에서 울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수진아, 괜찮아. 우리 조금 더 버텨보자. 하지만 영숙도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대로 가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것 같았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카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겨울이라 유동인구가 더 줄어들었다. 매출은 한 달에 1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숙은 매일 장부를 확인했다. 월 임대료 6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전기료와 가스료 100만 원, 수입은 1천만 원인데 지출은 900만 원.
이익이 거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추세로는 10년이 지나도 본전을 찾기 어려웠다.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다. 하루 20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손님이 없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괴로웠다. 빵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 버려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어머님, 저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노후 자금을 다 날린 것 같아요. 수진이는 자주 울었다. 영숙은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다. 33년간 모은 돈이 7개월 만에 사라지고 있었다. 진우도 힘들어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카페 걱정까지 해야 했다. 퇴근 후에는 카페에 들러 정리를 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수진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진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하지만 영숙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는 노후를 보내기 어려웠다. 연금을 선택했다면 매월 250만 원씩 평생 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없었다. 2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매출이 한 달에 8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영숙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은 돈마저 다 날릴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웠다. 진퇴양난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 부부와 진혁이까지 모여 가족회의를 했다. 영숙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모두 모였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카페 폐업하는 게 낫습니다. 진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진혁이 말이 맞아. 이대로 가면 더 큰 손해야. 진우도 동의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요? 봄이 오면 손님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수진아, 현실을 봐. 이미 7개월이 지났어. 계절 문제가 아니야. 진혁이의 말이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폐업하면 얼마나 남을까? 엄마, 제가 계산해봤어요. 권리금은 받기 어렵고 인테리어비는 날아가고 장비 팔아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진우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만 남는다는 것인가? 그럼 3억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네? 네, 엄마.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영숙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에 카페 정리하면 받을 2천만 원, 합쳐서 1억 7천만 원.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65세 여자의 평균 수명은 87세. 앞으로 22년을 살아야 한다. 1억 7천만 원을 22년으로 나누면 한 해에 770만 원, 한 달에 64만 원.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연금을 선택했더라면 매월 250만 원씩 받았을 텐데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며느리를 믿은 내가 바보였나? 다음 날 영숙은 수진이를 불렀다. 수진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제 정리하자. 어머님. 수진아, 엄마도 살아야 해. 지금 폐업하면 2천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어. 더 끌면 그것마저 없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인생을 망쳤어요. 수진아,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 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2022년 3월 결국 카페 폐업을 결정했다. 수진이는 마지막 날까지 영업을 했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영숙은 카페를 정리하는 며느리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장비를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고 재고를 정리했다. 모든 과정이 돈이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손에 남은 돈은 1,800만 원이었다. 예상보다 200만 원이 적었다. 영숙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허탈했다. 1억 7천만 원. 이게 33년 교직 생활의 결과였다. 폐업 후 수진이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아내를 정신과에 데려갔고 의사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내렸다. 환자분이 심한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진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아내를 돌봐야 해서 지쳐갔다. 영숙은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자주 갔다. 하지만 수진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불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수진아, 밥 먹어야지.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그 말만 반복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에게 죽을 먹였다. 한편 영숙 자신의 상황도 심각했다. 1억 7천만 원으로는 노후를 보내기 어려웠다.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미자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영수가 내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 영수가 일자리를 구해야지. 아직 65세면 일할 수 있어. 미자의 말이 맞았다. 영숙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65세 여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다. 구청에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봤다. 도서관 사서 보조, 공원 환경 미화원, 급식 배식원 등이 있었다. 영숙은 도서관 사서 보조에 지원했다. 선생님, 교직 경력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영숙은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 월급은 60만 원이었다. 33년간 월 400만 원 받던 교사가 6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첫 출근 날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도서관에는 자신처럼 나이 든 분들이 여러 계셨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저는 박정숙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함께 일하는 박정숙 씨는 68세였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다. 선생님, 교사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말하자면 길어요. 그냥 제가 잘못 판단해서요. 영숙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부끄럽고 창피했다. 일은 단순했다. 반납된 책을 정리하고 서가에 꽂고 도서관 청소를 돕는 일이었다. 하루 4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하지만 60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다. 아파트 관리비만 20만 원이고 식비, 통신비, 의료비 등을 생각하면 부족했다. 영숙은 저축한 돈을 조금씩 꺼내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속도면 10년 안에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았다. 영숙은 불안했다. 그래서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하루 일과가 빡빡해졌다. 오전에는 도서관, 저녁에는 집안일, 밤에는 경비일.
65세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밤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진혁이가 찾아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진혁아, 엄마 여기서 일해. 엄마가 왜 경비 일을 해요? 돈이 그렇게 없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혁이는 화가 났다. 형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잖아요. 형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해요. 진혁아, 그만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해요? 형수가 엄마 인생 망쳤는데. 진혁이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 영숙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며칠 후 진우가 찾아왔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진혁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경비일까지 하신다고. 진우야, 괜찮아.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아니야, 진우야. 너희도 살기 바쁜데. 수진이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 엄마, 그래도. 진우야, 됐어. 엄마는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연금을 포기했을까? 6개월이 지났다. 영숙은 도서관과 경비 일을 병행하며 한 달에 11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생활비로 모두 나가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다. 수진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며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력했다. 어느 날 영숙은 진우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서 대접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영숙은 밥을 먹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취업 준비를 하려고요. 예전 회사는 못 가지만 다른 데 지원해 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님, 제가 돈 벌면 조금씩 갚을게요. 평생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며느리가 과연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하는가? 며칠 후 작은 아들 진혁이가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형이랑 형수랑 이혼할지도 모른대요. 뭐? 왜? 형이 형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대요. 집에서 맨날 싸운다고. 영숙은 놀랐다. 진우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나? 엄마, 이 모든 게 형수 때문이에요. 형수가 엄마를 설득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걸 다 날렸잖아요. 진혁아, 그만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엄마는 왜 형수 편만 들어요? 엄마가 제일 피해자잖아요. 진혁이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는 것도 다 돈 때문이구나. 그날 밤 영숙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엄마야. 진혁이한테 들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못 용서하겠어요. 진우야, 수진이도 많이 힘들잖아. 엄마, 수진이보다 엄마가 더 힘드세요. 엄마가 경비일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다 수진이 때문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영숙은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진우야, 그래도 부부잖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믿어서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영숙은 수진이를 따로 불렀다.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아, 엄마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그때 정말 자신 있었니? 어머님, 저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컨설팅 업체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그럼 왜 실패했을까?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시장을 잘못 봤어요. 경쟁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것뿐이니? 그리고 제가 장사 경험이 없어서 운영을 잘못했어요. 재료비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마케팅도 효과가 없었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다. 결국 준비 부족이었던 것이다. 수진아, 그럼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니? 내가 연금을 포기하고 돈을 줬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내 노후가 걸린 문제였어. 영숙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다.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평생 갚을게요. 이래서라도 갚을게요. 평생?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3억 원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니? 영숙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며느리가 월 3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이 고작이다. 3억 원을 갚으려면 25년이 걸린다. 그때 영숙은 90세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냥 진우랑 잘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울을 봤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더 휘어졌다. 65세가 75세처럼 보였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수진이를 만났다. 원망스러운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나는 더 힘들다. 33년간 모은 돈이 1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1년이 더 지났다. 영숙은 여전히 도서관과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65세 나이에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 버거웠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과로라고 진단했다. 어르신, 좀 쉬셔야 해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쉴 수 없어요.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니 진우가 와 있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병원 갔다 왔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경비일 그만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밤에 일하시면 안 돼요.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다. 엄마, 제가 매달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비일은 그만두세요. 진우야, 너희도 살기 바쁜데. 엄마, 저도 이제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어요.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아들의 효심이 고마웠다. 고맙다, 진우야. 엄마, 제가 더 죄송해요. 제 아내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진우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날부터 영숙은 경비 일을 그만두고 도서관 일만 했다. 진우가 매달 100만 원을 보내줘서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공지를 봤다. 영숙은 신청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다. 어르신,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영숙은 지난 2년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며느리의 창업, 퇴직금 투자, 카페 실패, 그리고 지금의 살. 상담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며느리를 원망하시나요? 네, 솔직히 원망스러워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지, 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며느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연금 대신 일시금을, 그리고 며느리를 돕기로. 상담사의 말에 영숙은 뜨끔했다. 맞는 말이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닌가요? 성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르신, 며느리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잘못 판단한 거죠. 영숙은 침묵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다. 어르신, 원망은 어르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며느리를 용서하시는 게 어르신을 위한 길이에요. 용서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숙은 많은 생각을 했다. 과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영숙은 수진이를 만났다. 며느리는 요즘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다. 어머님, 제가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수진아, 괜찮아. 너희도 살기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꼭 갚고 싶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진이도 많이 늙어 보였다. 2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수진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도 너를 많이 원망했어. 어머님. 하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돼. 너도 성공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스스로 선택한 거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이제 그만 미안해해. 계속 미안해하면 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영숙도 눈물을 닦았다. 수진아, 그냥 진우랑 잘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 이후 영숙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원망을 내려놓으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2025년 영숙은 68세가 되었다.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일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느끼려 노력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매일 만나는 동료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는 박정숙 씨와도 친해졌다. 정숙 씨는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었다. 영숙 씨, 그래도 며느리가 갚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정숙 씨도 힘드시겠어요. 뭐, 다들 힘들죠. 우리 나이에 뭐 쉬운 게 있나요? 두 사람은 웃으며 책을 정리했다. 영숙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진우는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을 보내왔다. 수진이도 50만 원씩 보냈다. 도서관 급여 6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210만 원이 생겼다.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다. 하지만 영숙은 저축을 할 수 없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통장의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다. 1억 7천만 원이었던 저축은 이제 9천만 원으로 줄었다. 영숙은 계산해봤다. 이 속도면 10년 후에는 저축이 바닥날 것이다. 그때 나는 78세.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아가나? 불안이 밀려왔지만 영숙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건강을 지키고 일을 계속하고 감사하며 살자. 어느 날 도서관에서 노인 문에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봤다.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영숙은 신청했다. 33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었다. 일주일에 2번 저녁에 노인들을 가르쳤다. 급여는 없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글을 배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75세 할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돌아가신 남편이 쓴 편지를 처음으로 읽은 것이다. 영숙도 눈물이 났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영숙은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래도 좋으시네요. 아들이 효자잖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진우는 효자다. 수진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느 날 진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제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 엄마, 이제 매달 1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제가 엄마 집을 알아봤어요. 제 집 근처에 깨끗한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진우야, 괜찮아. 엄마는 지금 집이 편해. 엄마, 제 근처로 오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영숙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진우 집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보증금은 아들이 내고 월세는 영숙이 냈다. 새 집은 작지만 깨끗했다. 햇빛도 잘 들었다. 영숙은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다. 이사 후 진우가 자주 찾아왔다. 수진이도 함께 왔다. 며느리는 이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수진아, 고맙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드렸으니까 1,800만 원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드릴게요. 수진아, 알았어. 고맙다. 영숙은 며느리가 기특했다. 3억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진우가 말했다. 엄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매달 150만 원씩 드리고 수진이가 50만 원씩 드리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진우야, 그건 너무 오래 걸려. 엄마, 그래도 저희가 갚을게요. 제가 보너스 받으면 더 드릴게요. 영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감사했다.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영숙은 생각했다. 내가 잃은 것은 돈이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다. 아들의 효심, 며느리의 노력,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연금을 선택했다면 매달 250만 원을 받으며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가까워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후회는 있었다. 그때 연금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다. 후회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게 중요했다. 영숙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강연에 초청받았다. 주제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다. 강연장에는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모였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오늘 제 실패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숙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퇴직금을 며느리에게 주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후회하시나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노후 자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럼 며느리를 원망하시나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며느리도 잘 되고 싶어서 한 일이고 저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강연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하다고 했다. 선생님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딸이 사업 자금 달라고 하는데 거절해야겠어요. 선생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은 뿌듯했다. 내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영숙은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노인복지관, 구청, 은퇴자 모임 등. 강연료는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다. 70세 생일날 진우와 진혁이 그리고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다. 진혁이의 아내도 왔다. 케이크에 70개의 촛불이 켜졌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진혁이의 딸 영숙의 손녀도 있었다. 8살 예린이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영숙은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진우가 봉투를 건넸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다. 잔액은 1천만 원이었다. 진우야, 이게 뭐니? 엄마, 제가 보너스 받았어요. 엄마 드리려고 모았어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진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진이도 봉투를 건넸다. 어머님, 저도 보너스 받았어요. 500만 원이에요.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가족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70세 생일을 맞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돈을 모아줬다. 1,500만 원. 3억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다. 퇴직금을 잃고 경비 일을 하고 건강도 나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다. 돈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연금을 선택했다면 더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하게 감사하며 그리고 내 경험을 나누며 살고 싶다. 비록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3년 후 영숙은 73세가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도서관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강연은 계속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 가족 간의 경제 문제, 실패 후의 회복. 영숙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진우는 임원이 되었고 수진이도 작은 회사의 부장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달 돈을 보내왔다. 지난 8년간 모아준 돈이 5천만 원이 되었다. 영숙은 그 돈으로 작은 저축을 시작했다. 비록 3억은 못 돌려받았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의 성의가 고마웠다. 어느 가을날 영숙은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연금을 선택할 것이다.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고통 속에서 배운 것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으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다. 영숙은 잘못된 선택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 일하고 배우고 나누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관계, 물질이 아니라 마음, 소유가 아니라 존재.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했다. 비록 힘들지만 감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